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 세미나에서 대한인공치약 굴리착학회와 함께하는 임플란트 치료 성공을 위한 임상 키포인트, 상악동 골 이식술 관련한 합병증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선종 교수입니다. 최종적으로 클리니컬 가이드라인과 레커멘데이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래서 의뢰됐던 환자들 중에 그 케이스들 좀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치료 방법에 대한 리터레처 리뷰와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서 클리니컬 가이드라인과 레커멘데이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상악동 구치부의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상악동 구치부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성공이 좌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비동이라는 것이 몇 개의 그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상악동 같은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크고 또 우리 구치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악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상악동의 그 실리아 액션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위가 되겠는데, 이 실리아 액션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오스티뮴이라고 하는 개구부가 있어서 우리가 좋은 그 공기를 마시고 이 공기가 잘 정화돼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개구부가 막히게 되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하는 상악동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악동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임플란트 고리식술을 할 때 제일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임플란트 상악동 고리식술의 그런 환경을 최소로 낮춰주는 것이 우리의 그 의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맥실러리 사이너사이티스, 상악동염을 가끔씩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근단염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악동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떠한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약물적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서지컬 트리트먼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많이 붓고 상악동 고리식술을 한 다음에 이제 붓고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첫 번째 써 있는 것처럼 IND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세 번째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칼드웰룩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 부위를 열어서 이제 그 부위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보겠군요. 맥실러리 사이너스 쪽에 이제 고리식술을 한 다음에 환자가 의뢰돼서 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염증 소견이 있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의뢰됐었는데, 이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염증에 의해서 많은 부종이 보이고요. 상악 우측 구치부의 6, 7번 부인데 CT에서도 보면은 이제 공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염증에 의해서 부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소마취하에서 아스피레이션 해보고요. 왜냐하면 부종이 있고 진지바 쪽에 약간 이렇게 플럭체이션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촉진을 한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10cc 시린지 니드를 이용해서 이제 아스피레이션 해보면 또 퍼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퍼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제 살짝 그 국소마취한 다음에 그 부위에 이제 IND를 통해서 부종을 이렇게 감소시켜 주면서 드레이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항생소요법을 통해서 2주 정도 약을 처방을 하고 치유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칼드웰룩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90년대 후반에 칼드웰이라는 선생님하고 루크라는 선생님이 각각 케이스 레포트를 했던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칼드웰룩 서저리라고 이제 명명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칼드웰룩 서저리 자체는 많이 하지 않고요. 칼드웰룩 어프로치를 해서 케나인 퍼사 쪽에 구멍을 내서 윈도우를 내서 이제 우리가 치과 의사들이 주로 상악동 고리식술을 할 때 이제 그 방법을 조금 모디파이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지금 그 상악동염의 수술에 있어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비인후과에서 하고 있는 펑셔널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 FESS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적 그 부비동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필요한 부위만 적절하게 제거를 해주고 그 부위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FESS는 여러 가지 이제 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돌기들이 있는데 이런 돌기들을 적절하게 이제 제거해 주면서 그 개구부를 좀 뻥 뚫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우측 그림과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돌기들을 제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middle meatal enterostomy, frontal recess clearance, anterior ethmoidectomy 뭐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코를 통해서 내시경 수술을 하는 이런 수술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FESS라고 얘기를 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인데 코를 통해서 하고 전신마취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칼두엘룩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환자들이 덜 불편하고 칼두엘룩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거즈를 패킹을 하고 그걸 거즈 패킹을 또 한참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필요가 없이 수술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퇴원할 수 있는 블리딩만 멈춘 것이 확인되면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술 방법이 간단해졌죠. 효과도 좋고요. 그래서 아주 모식화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돌기들을 제거해서 뻥 뚫어주는 이 방법이 바로 FE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비인후과하고 코어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79세 여자 환자였는데 상악구치부의 그 치근단염에 의해서 그 상악동염이 같이 생기고 골괴사증까지 같이 동반했던 환자가 되어 있고요. 환자의 주소는 상악 우측 구치부 쪽 얼굴 쪽이 굉장히 통증이 너무 심해서 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골괴사증하고 상악동염이 같이 동반했던 그다음에 오로엔트럴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그 발치 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이비인후과 그 FESS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오로엔트럴 피스툴라 클로저까지 같이 해줬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악동이 굉장히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골괴사증에 의해서 상악구치부 치근단 부위에 그 뼈가 뚫린 게 보이고요. 그래서 오로엔트럴 피스툴라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을 해서 치료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2주, 4주 후에 치유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악동은 굉장히 금방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까 클리어런스나 이런 돌기 같은 것을 전부 제거를 해준 다음에 개구부가 굉장히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넓어진 개구부를 통해서 오스티움이 기능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 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 후에 확실하게 소프티슈 힐링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로엔트럴 피스툴라 없이 4주 정도에 체크했을 때는 구치부가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5세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3개월이나 지속된 그런 상악동 고리식 후에 발생한 안면부 통증과 냄새. 상악동 고리식 술이 생겼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환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그래서 환자들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로엔트럴 피스툴라 역시 있었기 때문에 오로엔트럴 피스툴라를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클로저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악 좌측 구치부에 발생한 고리식 수술 후에 발생한 오로엔트럴 피스툴라가 있고 골이 충분하게 인테그레이션 되지 못하고 그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디오 루센트하게 보이고 상방에는 레디오 팩한 것이 보이지만 적절한 뼈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인테그레이션 되지 않은 그 염증성 골 조직, 섬유화된 조직을 전부 제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팔라탈 로테이셔널 플랩을 이용해서 오로엔트럴 피스툴라를 적절하게 클로저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로엔트럴 피스툴라 클로저 한 다음에는
한 일주일보다는 한 2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실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팔라탈 스프린트를 해줘서 팔라탈 도너 사이트를 좀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리식수를 같이 동반해서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6개월 후에 굉장히 펌한 골 조직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개인 치과에 보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뢰를 다시 되의뢰를 해줬죠. 이 70세 남자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잘 쓰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안면부가 아프고 구취가 심해서 봤더니 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보출까지 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 임플란트하고 상악 구치부에 이제 골이 잘 붙어 있다가 이제 염증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깨지면서 보초물 워시아웃에 의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만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안쪽으로. 그래서 상악 우측 최후방에 있던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면서 2층으로 된 임플란트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상악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CT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내시경 그 기구를 제가 이제 사용을 해가면서 임플란트를 제거해 줬고요.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상악 최후방 구취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버칼 페패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버칼 페패드를 이용해서 그 부위를 막아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칼 페패드는 이렇게 많은 다른 문헌에서도 보이지만 상악이나 하악 구치부에 디펙트가 있을 때 작은 디펙트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페디클드 플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외과 영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구치부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오리엔트랄 피스툴라가 있었는데 버칼 페패드를 이용해서 잘 막아주고 맨 뒤에 있는 임플란트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앞에 있는 임플란트만 이제 나중에 사용해서 다시 보철 치료를 그 개인 치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보내드렸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본 남자 환자는 46세 환자였는데 이 환자는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 말레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크레스탈 어프로치 중에서도 오스테오톰을 이용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 방법이 이제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는 이제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고리식제를 이제 사용하고 나서 그 환자가 이제 좀 그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스티움을 막아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악 우측에 제1소구치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상악동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T를 보게 되면 안쪽이 꽉 차 있죠, 그죠? 그다음에 오스티움을 막을 수 있는 플러그 같은 것이 좀 중간에 보이고요. 레디오팩한 그런 물질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봤을 때 의뢰됐을 때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경과했어 가지고 뼈에 그 흡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캐나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많이 모빌리티가 심하고 뼈에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캐나인까지 이제 제거를 해주고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거의 2cm가 넘는 그런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전치부 쪽이기 때문에 그 라비알 플랩을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클로저가 가능했던 케이스가 됐고요. 폴리카세타를 이용해서 드레이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발로닝 시켜줄 수 있는 카세타를 삽입하고 며칠 동안 이제 드레이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힐링이 잘 됐고 피스툴라 없이 소프티슈가 힐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그래서 이제 템포러리 만들어주라고 이제 개인 병원으로 다시 보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환자가 오질 않아서 보질 못했고요. 되게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그 상악동 고리식술이 필요하겠지만 되게 이제 제가 하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상악동 고리식술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오프닝을 해서 윈도우 만들어주고 환자 그 사이너스를 이제 올려준 다음에는 그 거즈를 패킹해서 에피네프린 소킹한 거즈를 패킹해서 충분히 블리딩 컨트롤 해주고 충분히 그 언더마이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자가골하고
제노그라프트를 반반 정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1cc 시린지에 탑재해 놓은 다음에 요 윈도우를 통해서 이렇게 슈팅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금방 이제 수술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후에 잘 인테그레이션 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철과에 의뢰를 해서 보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프로시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 ENT에 이제 의뢰됐던 케이스들도 좀 있는데 그 ENT에 의뢰되는 케이스는 대개 치과 선생님들이 상악동염이 생기게 되면 구강외과로 이제 먼저 보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비인후과에 이제 친구가 있거나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임플란트나 무슨 치근단염에 의해서 생긴 치성 상악동염의 경우에는 일단 구강외과에 보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치근단염에 의해서 상악동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치과 의사가 먼저 봐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26, 27번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환자는 상악동염이 생겼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과에서 임플란트 한 후에 이게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저한테 의뢰가 돼서 왔는데 제가 보니까 임플란트 앞에 있는 그 25번 브릿지 지대치에 그 25번의 치근단에 생긴 치근단염에 의해서 생긴 상악동염이 이제 의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발치해줘도 충분히 그 상악동염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환자는 이미 칼드웰룩 오퍼레이션 말고 FESS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던 환자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FESS를 하면서 제가 발치를 해줬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치유가 됐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면에 그 2007년에 보철이 완성됐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상악동염이 생겼던 케이스인데 주변의 뼈도 충분히 잘 치유가 됐고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FES만 해가지고 상악동염만 치료해서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고 잘 유지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FES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FES가 훨씬 더 보존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특히 저희 병원에서 이비인후과하고 같이 공동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는 환자가 당뇨가 있었던 경우, 그다음에 환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오스테오 미에탈 유니트가 막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했고, 특히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있는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M 스모킹, OMU의 상태, 그다음에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만으로 가능한지 수술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하게 되면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OMU가 인텍트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 OMU가 이제 인텍트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지만 OMU가 인텍트하지 않은 그 우측에 있는 그 그림처럼 거기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CT를 보면서 그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제 약물 치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악동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오그멘틴 계통의 약물이 되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그멘틴 계통의 약물을 일단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른 약물이 필요한지는 이제 컬처나 이런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약물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할 때 포스트 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환자의 메디컬 히스토리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맥시러리 사이너스가 건강한지를 먼저 프리 이밸리에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프리 오퍼러티브 CT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CT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파노라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환자가 담배를 피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면 상악동 수술을 하기 전에 꼭 환자한테 금연하는 것을 권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치주나 근관 치료적인
문제가 있는 인접치아가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인접치아가 안 좋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처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항생제 프로필락시스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상악동 수술할 때는 이런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8번, 9번, 10번 전부 다 중요한데 이게 전부 다 감염, 스테라일 드레이핑이나 인펙션 컨트롤 프로토콜, 그다음에 인시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윈도우 하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해라, 이런 것들 가장 외과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뼈를 제거하고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주수하에서 본 오버히팅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살리바 컨테미네이션이 되지 않도록 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그라프트나 이런 것들이 침에 이렇게 컨테미네이션 되지 않게 석션을 뭐 2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악동 고리식 수술할 때는 좀 경험이 많은 하이지니스트하고 같이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한 후에는 깨끗하게 잘 씻어주는 것이 좋고, 살리바 컨테미네이션 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클로로엑시덴 린스까지 잘 해주시고 수술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블리딩 컨트롤이 잘 되었는지 확인 잘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포스트옵 컴플리케이션이 가장 줄어들게 되고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뭐 열이 나거나 막 이렇게 심하게 무슨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외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나 종합병원 같은 데 이제 의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이 퍼시스턴트 피버, 그다음에 그래서 3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이나 그다음에 종합병원에 전원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 주위에 부종이 굉장히 심하거나 두통이 너무 심하다, 그다음에 뭐 시력이 좀 감토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가 얘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병원으로 의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나 구강외과 의사가 빨리 처치를 하고 응급처치도 해주고, 그다음에 항생소염요법을 통해서 부종을 감소시켜주고,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이 더 퍼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후에 생긴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급성일 경우에는 IND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해주고요. 만성 상악동염인 경우에는 수개월이 지난데도 계속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외과적 처치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도엘로 어프로치나 FESS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상악동 전벽 상방에 이제 구멍을 내서 이렇게 이리게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IND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IND 해주면서 안에 고름이 고여 있는 부위를 이렇게 구멍을 조그맣게 내서 논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이리게이션 해주면서 코세척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악동 부위의 감염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도엘록이나 FSS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만성 상악동염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오르엔트랄 피스툴라가 의심이 되는 환자는 칼도엘록 어프로치를 해주는 것이 좋고, 임플란트 보철물이 잘 유지가 되면서 상악동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FSS를 통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FSS는 우리가 필요한 부위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서 오스티움을 좀 뚫어주는 그런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있거나 고리식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존적인 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전신마취 수술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술 시기 결정인데, 대부분은 이제 상악동 증대술을 하고 나서 상악동염이 이제 미세하게라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충혈 제거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후에 2주간 경과를 관찰을 해주고요.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한 1주 정도만 더 이렇게 드레싱 해주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은 수술적인 처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칼도웰록 어프로치나 FS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환자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수술 후에 감염이 의심이 되면 구강외과 의사한테 의뢰를 먼저 해주고, 구강외과 의사는 이런 경우에 오로엔트랄 피스툴라가 있는지 사이너스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한 다음에 ENT하고 같이 코어피를 할 건지 구강외과에서 단독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서 아마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장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악동염 치료 원칙 처방전은 이렇게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히 사용하고 최소한 2주 정도 치료를 추천하고요. 자연 계구부를 통한 부비동의 배설과 환기를 위해서 토피칼 디컨제스턴트,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도에페드린 같은 약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코가 잘 이렇게 뻥뻥 뚫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 처방전은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악동 고리직술과 관련된 합병증에 관련돼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질문 같은 것이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또 수요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